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진화 대원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기다리던 비가 내립니다. 예상 강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산불 확산을 더디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뉴스 코너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홈 2연전에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월드컵 본선행을 조기에 확정하지 못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경쟁팀인 이라크가 역전패를 당하면서 조 1위 자리는 유지하게 됐다는 점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 건지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돕는 법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동시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화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속은 타들어가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 사이에 사망자는 더 늘어나면서 중대본 발표로도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도 계속 불어나면서 지금 초기에 원래 대피자 2천여 명이었는데 2만 7천여 명으로 10배 늘어났고요. 불에 탄 면적은 축구장 9만 개 넓이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진화율도 현저히 떨어졌어요. 네.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서 진화율이 23.5% 수준이고 특히 영덕은 10%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경북에서 산불 영향구역이 오늘 오전 기준으로 전체 화선이 101km인데 잔여 화선, 남은 화선이 91km나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산림청에 따르면 경북 북부에서만 산불 영향구역이 3만 3천 헥타르가 넘는데 그러니까 이 경북 북부 지역에서만 축구장 4만 6천여 개가 탄 거고요. 또 경남 산청과 하동의 산불 진화율 77%, 울산, 울주, 온양은 68%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안동 같은 경우에는 시내 방면으로 불길이 향하면서 오전 10시 반에 주민 대피령이 떨어졌고 산불이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 안으로까지 번지면서 국립공원 내 산림이 일부 소실되고 탐방지원센터가 전소되기도 했어요. 또 어젯밤에는 전북, 무주에서도 산불이 번졌는데 대응 2단계로 격상이 됐고요. 산 아래 주택에서 불이 시작된 뒤에 바람 타고 산으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늘 기다리던 비가 내리고 있어요. 산불 진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좀 봄비가 단비로 확 내려주면 좋겠는데 경북에 내리는 비의 양이 5mm 안팎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그나마 안 오는 것보다야 다행이긴 하겠지만 건조함을 달래주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이고요. 강원도, 영남권, 호남권 모두 건조특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헬기를 못 띄우니까 날이 밝자마자 재개하고 반복하고 그러는데 낮에도 그마저도 시정이 좋지 않으면 좀 헬기 진입이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해가 지고 나서 헬기가 내려오면 인력 3천여 명 투입해서 야간 대응 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야간에는 더 못 번지게 여기까지 못 오게 이렇게 방화선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 주로 전력시설이라든가 민가, 다중이용시설, 국가문화유산과 같은 중요 보호시설에 불이 옮겨붙는 걸 총력 저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노후화된 헬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네, 저희가 바로 어제 헬기 동체, 조종사, 정비사 모두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위험한 현장에 진입을 하는 거니까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 크긴 한데 이번 사고 헬기도 30년 된 노후 기종이었고요. 네. 사고가 날 때마다 그러니까 저도 뉴스를 하면서 매년 또 이런 큰 사고 고성 속초 때도 그랬고 그때마다 지적되는 문제가 이 노후 헬기 문제입니다. 근데 오래된 기종을 며칠 내내 돌리다가 사고가 난 거죠. 지난해 산림청의 진화 헬기 중에 기체 나이 그 기령이 20년 초과한 헬기가 70%고 30년 넘은 게 25%입니다. 그러면은
헬기 가지고 있는 거 95%가 다 20-30년 됐다는 거예요. 네. 2022년에도 산불 감시하던 헬기가 추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당시 그 헬기가 1975년 생산됐던 헬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계속 10년 넘게 이런 얘기 나와도 정부도 국회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관련 법안도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게 현실입니다. 이 사고 헬기는 강원도 소속 임차 헬기예요. 사망한 조종사분은 그 4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작업하려고 이륙한 뒤에 7분 만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산불 현장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연무가 심해서 추가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헬기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지상에서 인력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소방관 1명이 탈진해서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되도록이면 인력이 충분하다면 교대로 움직이고 좀 쉬었다가 교대로 하고 최신 장비 갖추고 들어간다고 해도 되게 어려운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소방관들은 불덩이도 뜨겁고 바람까지 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산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매년 봄철마다 쓰레기 소각하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가 대대적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좀 충격적인 거는 이렇게 불이 온 마을을 덮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불법 소각 장면이 여러 건 포착이 돼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의성이 지금 좀 특산물 마늘인데 이 마늘 수확하고 모 심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영농부산물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쓰레기를 이제 태우시는 거죠. 밭에서 그걸 태우는데 주민들은 플라스틱 처리하기도 애매해서 조금씩 태워왔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플라스틱을 불에 이제 태운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인데 또 심지어 어제 한 기자가 발견을 했어요. 의성의 한 밭두렁에서 이제 태우는 모습을 보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눈앞에서 산불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소각을 또 하고 계셨던 거고 집이 엉망이라서 갖다 버릴 데도 없다. 태우고 물 뿌리려고 한다. 이렇게 개의치 않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또 보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주민 지나가다가 보면서 불이 이 난리가 났는데도 저걸 태우고 있다. 이렇게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거는 농촌에서는 되게 조금 흔한 풍경인 게 매년 공무원들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러시면 안 된다 하는데 말려지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요즘엔 캠핑장에서 불멍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걸 또 사유지에서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농촌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거나 하는 거 또 밭에서 이렇게 태우는 게 어떻게 되게 뿌리 깊이 박힌 인식이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셨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이 농민들이 계속 고령화되다 보니까 소각행위를 본인이 한 후에도 그 대처 역시도 미진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산불 피해 현장 브리핑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한 발언이에요. 요즘은 여직원들이 많아서 험한 산에 투입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여성 공무원들이 마치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것처럼 들린다면서 성차별적 발언이다,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실제로 남성 공무원이 비율적으로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기는 하지만 울산시 관계자는 그래서 해명을 했는데 남녀 문제 얘기가 아니라 산불 진화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 이 일에서 우리가 좀 볼 건 여성 공무원을 폄하했다라는 시각을 조금 넘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자체 수장이 여전히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 분위기를 더 강화하는 셈이 된 건데요. 물론 신체적인 차이나 남자의 강점, 여자의 강점 이런 게 분명히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지원을 분명히 분류를 하면 될 일이고 그리고 또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남자라는 이유로 이제 산불 현장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이런 말을 한번 내뱉음으로써 이건 되게 영향력이 있잖아요. 여자 공무원들 지금 안 들어가고 있구나. 험한 일을 안 하고 있구나라는 오해를 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이고 또 실제로는 여직원들도 잔불 끄는데 다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산불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피해 복구 예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인데요. 멈춰서 있던 추가 경정 예산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는 30일쯤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산불 확산되기 시작할 시점부터 재난 대응 예비비가 삭감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요거는 조금 더 본질적인 걸 보면 현실에서 이 메커니즘을 보면 기재부 권한이 제일 막강해서 뭐 국회에서 막히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애초에 이 구조 때문에 좀 늘 예산으로 인한 진실 공방으로까지 좀 치닫고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정작 얻는 건 없고 좀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 그 시간이 조금 거슬러 가보면 계엄 사태 전후로도 이제 추경안에 대한 얘기는 나온 지 오래됐어요. 계엄 전에는 이제 대통령하고 협치가 국회하고 안 됐고 계엄 후에는 여야가 서로 민감한 정쟁을 하다 보니까 마주 대하는 자리를 마련하기조차 어려웠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행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 하고 최상목 대행 없이 대화를 했고 또 정부는 야당이 이제 뭐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한다. 국정협의회에 그 합의 없는 추경안 편성은 우리는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서로 삿바 싸움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좀 인정을 하는 분위기고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남아 있고 또 협의체에서 앞으로 분명히 누가 드라이브하는 모양새가 나올지 이거를 두고도 좀 신경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 정도 관세 평균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10배나 높이 올리는 거죠. 네, 부과 시점은 그 상호 관세처럼 똑같이 4월 2일, 다음 달 2일이고요. 그 뭐 25% 수준이라는 거는 그 퍼센트 자체는 예상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게 상호 관세하고 어떻게 적용이 될지 단순하게 25% 합칠지 아니면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조정이 있을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하면은 우리나라 핵심 분야잖아요. 대미 수출 1위 품목이고요. 미국의 3대 자동차 수입국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분야 발표했다는 건 우리가 이번에 정조준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 가격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뭐 독일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장 캐나다는 반발하면서 뭐 보복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현대차 그룹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네. 점차 아무래도 미국 현지 생산량을 늘리는 쪽으로 갈 것 같고 특히 GM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가 그 한국 GM은 한국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한국 GM의 미국 수출량이 41만 대가량인데 대미 수출 비중 85%에 달하는 그런 GM을 흔들 수 있는 한국 GM을 흔들 수 있는 거고요. 2019년에도 군산공장 문을 닫았었는데 이번에 아예 철수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증폭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네. 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 요거에 대한 대목은 1심에서도 원래 무죄였고 2심 무죄니까 요거는 그대로였고요. 이제 조금 더 살펴볼 만한 건 두 가지 항목입니다.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힌 거 요게 두 개인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떼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 전체 일행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게 1심에선 유죄였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난 건데요. 조작이라는 단어 쪽에서 이게 좀 공방이 있었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가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라는 발언에서도 이것도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두 개가 핵심 사안이었어요. 근데 재판부는 그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한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방송별로 했던 인터뷰 원문 그대로 이거를 따져가면서 판단을 했고 뭐라고 봤냐면 재판부는 몰랐다, 알았다 이런 발언 같은 경우는
개인의 본인의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했고요. 이 사진 조작에 대해서도 핵심이었는데 이 조작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했던 사진이 전체 단체 사진에서 크롭을 해서 잘라낸 걸 공개를 한 거니까 이게 사진이 편집된 점을 설명을 한 거지 김문기 전 처장하고 골프 쳤다는 사실을 부정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표현도 이제 국토부가 압력을 가했냐 안 했냐 이런 것보다는 그 자의가 아닌 타의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압축하고 좀 주관적인 발언을 한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 한 가지 원칙도 근거로 뒷받침했는데요. 이겁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간다. 그렇게 본다라는 원칙인데 이 논리는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 받을 때 적용됐던 논리하고 똑같고요. 사실상 이번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되게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 선고를 받아들이는 분들도 의견이 갈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이 8개 있었는데 그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일 주목을 못 받았었던 혐의 재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다른 게 유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다 봤는데 1심이 좀 크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이 표현하면서 과장된 말, 뭐 얘기하다 보면 어폐가 나올 수 있잖아요. 짧은 요약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두고 재판을 하기에는 출혈이 크다는 점도 분명히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막 덮어놓고 과장해놓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이런 풍토에 경종을 울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2심에서는 좀 반전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또 뒤집힐 수도 있는 거고 검찰은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예, 먼저 민주당은 당연히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게 참 황당하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되게 당황한 기색이에요. 특히 이번에 이 무죄 내린 서울고법 형사 6부인데 여기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검사장 1심 뒤집고 무죄 선고했던 재판부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원래 기자회견까지 준비를 했었다가 회견을 취소합니다. 그냥 간단한 입장 발표 정도 됐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판사들의 성향을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는 이제 판결에 승복하라는 메시지 내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난처한 게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대법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당장 민주당에서는 어떤 차기 주자 플랜 B 이야기는 좀 쏙 들어갈 수밖에 없어 보이고 또 여권도 대권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공격하면서 사법 리스크 정조준할 것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표정도 있어요. 그래도 사법 리스크 걸려있는 이재명이 우리한테는 제일 상대하기 쉬운 후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낫다 이런 분위기도 일으켜집니다. 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산불이 도로까지 위협하면서 고속도로는 사흘째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산 영덕고속도로 동상주 나들목에서 영덕까지 통제되고요. 중앙고속도로는 의성에서 예천까지 차단됩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론 오산에서 남사까지만 밀리고 이후로는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돌발 구간을 중심으로 막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론 노원교 1차로에서 공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은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중요한 홈 2연전을 치렀는데요. 네. 기대 이하 결과였어요. 이 2연전을 앞두고 조기에 월드컵 진출을 좀 확정했으면 하는 이제 긍정적인 기대가 많았었는데 두 경기 모두 비겨버리고 말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승 4무를 현재 기록을 하면서 B조 선두 자리를 지켜내기는 했습니다만 분명히 기대 이하의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르단전을 좀 보자면은 이 조현우 선수 그리고 포백 자체를 김민재 선수의 부상 때문에 설영우, 조유민, 권경원, 이태석 선수로 구성을 했고요. 중앙 미드필드에는 황인범, 박용우 그리고 2선에는 이동경, 이재성, 황희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전반 2분 만에 이제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이 터졌어요.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그리고 루즈볼을 이재성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어쩌면은 좀 다득점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 전반 30분에 요르단의 공격수인 알타마리 선수를 놓친 것이 좀 뼈아팠는데 기본적으로 이 중원에서 이 박용우 선수의 소유권 상실부터 시작해서 알타마리 선수가 빠르게 역습을 전개했고요. 그러면서 슈팅을 조현우 골키퍼가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알마르디 선수가 다시 한번 재차 시도한 슈팅이 득점이 되면서 불안감을 좀 노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양민혁 선수를 좀 교체 투입을 했고요. 이어서 양현준 선수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세훈 선수까지 투입하면서 최대한 공격에 좀 박차를 가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경기가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전력상 우위에 있었음에도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홍명보 감독 전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PD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용우 선수의 어떤 중원에서의 싸움이 여전히 조금 불안정하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후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민혁 선수라든가 양현준 선수 오세훈 선수의 투입이 있었는데 이 양민혁, 양현준 선수는 양민혁 선수는 심지어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유망주의 A매치 데뷔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팬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승부로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선수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세훈 선수의 초반에 좀 일찍 투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차라리 그러면서 공중볼 싸움으로 빠르게 전술을 바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세훈 선수의 타이밍은 교체 타이밍은 후반 35분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경기 이후에 인터뷰 때문에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홈 경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부진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 후에 질문이 있었는데 홈에서는 지금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선수들이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집중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감독이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팀 내에서. 네. 나도 잘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중하기 어렵다. 사실 그런 거 극복하라고 감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그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떠넘기는 인터뷰가 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현 선수들의 손흥민 선수나 이재성 선수도 경기 이후에 환경적으로 좀 디테일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았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대부분의 팬들은 이 부분이 과거에도 계속되어 왔던 이 소위 말하는 잔디 상태 논란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잔디 상태에 대해서 선수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문제는 TPO라고 하죠. 이게 좀 잘해서 승리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좀 보완해 주셨으면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팬들도 많이 동조를 했을 텐데 경기 결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이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라는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왜 이렇게 자꾸 잔디라든가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라고 제가 추론을 해봤을 때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뛰는 선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의 어떤 좋은 기후에서의 잔디를 경험한 선수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대부분 이제 해외파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뛰면서 중동에서의 경기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후적으로 훨씬 온화한 곳에서 소위 말하는 좋은 잔디에서 많이 뛰다 보니까 좀 비교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준비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유이기 때문에 다가올 이라크 원정 쿠웨이트 홈 경기에서는 좀 대승 압승을 좀 거둬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우리가 아시아 예선 통과하려고 월드컵 예선에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본선에서의 기대력, 경기력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로써 조기 월드컵 본선행 확정은 힘들어졌고요. 네. 경우의 수까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남은 두 경기를 모두 패하고 뭐 이라크나 이제 요르단이 2승 또는 1승 1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승자승 또는 이제 승점 차이까지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다행히도 이렇게까지 두 경기 모두 지지 않는 한 비기기만 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비결은 팔레스타인에게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라크를 상대로 후반 43분부터 연이어 두 골을 밀어 넣으면서 이라크를 잡아줬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라크가 승점 추가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4점 차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인 쿠웨이트전을 앞두고 이라크 원정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조 2위는 확정을 할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만약에 일단 어부지리로 본선행 진출은 꽤나 유력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는 6월에 열리는 9차전, 10차전에서 최대한 좋은 경기력으로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축구 대표팀을 이끌다가 아랍에미리트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갔던 파울루 벤투 감독이 네. 아랍에미리트에서 경질됐다고요. 네, 지금 2023년 7월부터 계약이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아시아 예선에서 지금 3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직행이 힘들다고 판단해서 일찌감치 좀 새 판짜기에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 벤투 감독 역시도 이렇게 경질 통보가 나올 거라고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팬분들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반감에서 이제 기인했겠지만 벤투 감독을 지금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정몽규 회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홍명보 감독을 그렇게 빨리 내칠 것 같지는 않고 더군다나 벤투 감독 입장에서도 굳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을 다시 맡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들기는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홍명보 감독이 잘해주기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주말 개막한 프로야구는 개막전부터 매진 행렬을 이어가면서 흥행몰이를 예고하고 있어요. 경기 티켓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심지어 주말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주부터 열리고 있는 주중 경기도 매진 행렬이 이어지는 구장이 있죠. 바로 잠실 야구장인데 LG 같은 경우는 개막전 이후에 4경기 연속 매진에 성공했고 네. 이 4경기를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개막 4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4경기 연속 만원 관중을 이어간 거는 이 관중 집계가 전산화된 게 2001년이 최초인데 2001년 이후로 LG가 처음입니다. 근데 그만큼 팬들이 찾아올 만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어제는 또 이 임찬규 선수가 주인공이었죠. 임찬규 선수가 어제 한화를 상대로 4대0 승리에 완봉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프로 입단한 이후에 첫 완봉승이었는데 우리나라 KBO 리그에서 국내 투수의 완봉도 지금 2년 9개월 만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LG 트윈스가 초반에 조금 앞서 나가는 행보를 보이면서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4경기밖에 안 하긴 했지만 네. 뭐 승패에 따라서 팀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의 경기력 PD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네. 좀 예상 밖의 모습을 보이는 팀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LG가 지금 단독 선두인데 네. LG 그리고 이제 2위에 있는 삼성 이 두 팀의 선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준우승 3위 팀이기도 했고 네. 그 외에는 이제 SSG가 조금 중위권, 중하위권 정도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장 좀 기대를 많이 모았던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적생들의 활약이 조금 부진해서인지 특히나 팀 타율이 지금 1할 4푼밖에 되질 않고 있거든요. 좀 기대를 모았던 플로리얼 선수라든가 이런 타자들이 집단적으로 좀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즌에 이제 신구장 개방을 앞두고
개장을 앞두고 좀 이제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에 유니폼을 갈아입은 이적생들의 활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많지는 않은데 기대를 모았던 장현식 선수는 부상을 당해서 아직까지 합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엄상백 선수가 한화에서 어제 첫 등판을 가졌는데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갔단 말이죠. 그리고 기아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던 조상우 선수도 중간 개투진에서 좀 부진한 피칭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 반면에 롯데로 이적한 정철원 선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상황에서 틀어맞고 굉장히 세리머니를 크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롯데 팬들이 벌써부터 마음대로 세리머니 해라, 내가 다 밀어줄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유니폼을 갈아입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삼성에서 뛰었던 이 카디네스 선수가 키움에서 굉장히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제는 또 장외 홈런까지 터뜨릴 정도로 이 선수들이 비교적 이적생들 측면에서는 순항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시즌 시작부터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도 있어요. 기아 타이거즈가 디펜딩 챔피언, 그중에서도 가장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난 시즌 MVP인 김도영 선수가 개막전에서 바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을 해버렸어요. 김도영 선수도 참 어떻게 보면 조금씩 잔부상이 많은 편인데 비록 손상 정도가 심하진 않다고 하지만 좀 휴식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시즌 FA를 앞두고 있는 박찬호 선수, 주전 유격수인 박찬호 선수도 도루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2군에 어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아 입장에서는 내야의 핵인 두 선수가 빠진 상황이고, SSG가 순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최정 선수가 또 시범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개막전부터 계속 출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 라이온즈는 비록 지금 성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태인 선수의 합류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팀별로 시즌 초반에 나오고 있는 이런 부상을 잘 대처하는 것도 이 경기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는 봄 배구 포스트 시즌이 시작됐죠. 네, 여자부 같은 경우는 정관장이 현대건설을 먼저 꺾으면서 1차전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대껏 봤던 18차례의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승리한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오를 확률은 100%입니다. 정관장 입장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티켓을 따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비결은 역시나 부상으로 이탈했었던 이 부키리치 그리고 박은진 두 선수가 플레이오프 일정에 맞춰서 좀 빠르게 복귀한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는 남자부 플레이오프가 열렸습니다. KB손해보험과 대한항공의 경기였는데 KB손해보험이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남자부 같은 경우는 1차전을 이긴다 해서 100% 진출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89%의 확률을 네. 가져가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한 가지 기대할 부분이 있다면은 이 몇 안 되는 확률 중에서 단 2번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리버스 수입에 성공한 게, 그중에 한 번이 근데 대한항공이었기 때문에 7년 전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고 싶은 대한항공이 될 거고, KB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이 경민대학교의 체육관에서 현재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불패 신화를 챔피언 결정전까지도 이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걸로 보입니다. 네. 또 한국 수영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기대주 김영범 선수가 한국 수영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황선우 선수를 제치고 네. 세계 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100m 출전권을 따내는 이변을 일으켰어요. 이 김영범 선수가 현재 19살에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물론 황선우 선수도 21살로 굉장히 어린 선수입니다만 한동안 이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간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리아 스위밍 챔피언십에서 100m 결승에서 황선우 선수를 제치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이 김영범 선수의 기록인 47초 98의 기록은 국제연맹 기준 기록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김영범 선수는 세계 수영 선수권에도 국가대표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성적도 성적이지만 좋은 기록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김영범 선수가 근데 사실은 이 자유형이 주종목인 선수가 아니에요. 그 저병이 원래는 주종목인 선수고 수영을 시작은 또 배영으로 시작했던 굉장히 좀 다재다능한 선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주종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네. 본인도 이제 뭐가 주종목인지 헷갈릴 정도다. 근데 그만큼 다재다능하게 다양한 종목에 다 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키가 195cm고요. 윙스팬이라고 하죠. 팔을 벌렸을 때 양 손끝까지의 이 거리가 긴 선수들이 수영에서 좀 유리하다라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거리가 2m 16c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신체 조건을 갖춘 선수인데,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숏코스 국제수영연맹 경영 월드컵에서부터 이미 판잔러, 황선우 같은 선수들을 모두 이길 정도로 깜짝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앞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핫이슈 정효동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외래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컴퓨터, 텔레비전, 피아노와 같이 우리말 표현으로 바꿔서 쓰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메뉴나 보트처럼 각각 차림표, 배와 같이 우리말 표현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죠. 또 외래어를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몰라서 혼동할 때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양복이나 와이셔츠 따위의 목둘레에 길게 덧붙여진 부분을 뜻하는 외래어는 칼라와 컬러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칼라와 컬러라는 표현은 형태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복이나 셔츠 같은 것의 목둘레에 길게 덧붙여진 부분은 칼라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교복에 하얀 칼라를 빳빳하게 풀을 먹였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화이트 칼라, 생산직에 종사하는 육체 노동자를 블루 칼라라고 하죠. 반면에 색깔, 빛깔 등으로 순화해서 말할 수 있는 영어 단어는 컬러가 맞습니다. 따라서 흑백 사진과 대비해서 말할 때는 칼라 사진이 아니라 컬러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요. 이후에 곳곳이 건조한 상황입니다. 대형 산불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에서의 소각행위 금지해 주시고 집 주변의 가연 물질 꼭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단비가 내리긴 하지만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 되겠고요. 이 건조특보가 일부 해제 또는 완화될 수는 있지만 유지되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10mm 정도, 제주는 최대 30mm가량 잡고 있습니다. 경상권과 제주는 밤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 오전까지 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고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기 때문입니다. 섬 지역의 가시거리는 200m 미만으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황사가 지속적으로 발원하면서 오늘 비와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우리나라에 추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황사 영향으로 대기가 혼탁하겠는데요. 중부지방의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바람이 대부분 지역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5도 등 14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서울 아침 3도, 낮 기온 12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경북 북부와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26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면적이 3만 6천여 헥타르로 늘어난 가운데 시설물 320여 곳이 불타고 주민 3만 7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불 확산으로 서산 영덕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교통 통제가 사흘째 이어진 가운데 지리산 탐방객과 앙동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산불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재판관 임시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즉각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정치적 혼란이 경제적 위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 증인으로 나온 정보사 군인들에 대한 신문이 오늘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산불이 예상보다 빠르게 퍼지면서 긴급하게 주민 대피가 이뤄졌지만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어요. 네, 산불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영덕군에 차려진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시민은 불이 나서 남들을 구하러 갔다 정작 내 부모는 챙기지 못했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수년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재난 문자를 받고 곧장 달려가 대피 차량들을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의성에서 넘어온 불길이 영덕읍으로 번지자 불안감이 커졌고 이후 부모님 댁으로 급히 달려가 봤지만 이미 불길이 집 전체를 삼킨 이후였다고 합니다. 부모는 집에서 50m 떨어진 인근 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유언도 못 듣고 보낸 게 한스럽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영덕에선 불길이 번지자 요양원 어르신들을 대피시키다 차량이 폭발해 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탈출로인 해안도로가 불바다로 변해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습니다. 방파제로 피하거나 어선을 타고 바다로 대피한 주민들도 있었고요. 하루새 마을은 폭격을 맞은 듯 초토화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가 귀가하던 중 실종됐던 산불 감시원이 숨진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서 퇴근하던 귀갓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최악의 산불과 싸우는 현장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해 계곡물에 몸을 담그다가 기적처럼 살아난 일도 있었는데요. 주민 10명이 함께 차에 올라 대피하던 도중 타이어가 터져버렸고 결국 불길 속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아이들과 노인들을 다리 및 계곡으로 대피시키고 도움을 요청한 끝에 2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영양군에서도 6명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석보면 3.12 이장 부부가 치솟는 불길 속에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려고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경북 북부 지역은 그야말로 준전시 상황입니다.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에 안동과 청송 등 경북 6개 시군으로 세력을 키운 데 이어서 포항과 강원, 태백, 삼척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시시각각 방향을 바꿔 수백 미터 떨어진 민가까지 위협하는 산불에 인명피해도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2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요. 불에 탄 면적은 축구장 9만 개 너비로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습니다. 초대형 산불로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산불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안전한 대피 방법을 좀 짚어주세요. 네, 재해 전문가들은 우선 불길의 방향을 살핀 후 불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하산해야 한다 강조하는데요. 불이 보통 산 아래부터 정상까지 치고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 한 장소에서 머무르지 말고 산불 장소를 신고하면서 시야 확보를 위해 등산로를 따라 대피해야 하고요. 특히 물이 흐르는 계곡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곡 일대 지형이 움푹 파여 있기 때문에 연기가 모여 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요. 네. 집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한다면 가스 폭발 위험을 막기 위해 문과 창문을 닫고 밸브부터 잠그고요. 소방관이 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등과 조명은 켜두는 게 좋습니다. 또 집 주변과 지붕 등에 물을 미리 뿌려두는 것도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이번 초대형 산불 기후변화가 몰고 온 재앙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네, 이번 산불에는 기후변화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특히 산불 확산의 주범인 강풍이 여름처럼 뜨거운 낮 기온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남고 북저 기압계로 인해 서풍이 부는 상황에서 낮 기온이 높게 오르는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륙의 가파른 기온 상승이 바다와 기온 차이를 크게 만들면서 강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내륙인 의성에 마치 바닷바람 같은 강풍이 불며 불길을 키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25년째 산불 현장을 조사해왔다는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내륙에서 몸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바람을 처음 만났다며 바람을 탄 솔방울 불티가 40km를 3시간 만에 날아가 안동에서 영덕으로 산불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짚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기온이 상대 습도는 줄이고 바람은 키우면서 이 같은 변화가 동해안뿐만 아니라 내륙에서도 대형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이런 기후 변화로 안산 대형 산불은 전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이와테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역시도 바다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3도가량 올라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요. 연초 역사상 가장 큰 재산 피해를 남긴 미국 LA 산불도 우기인 겨울철에도 가뭄이 이어진 탓에 산불이 한 달 내내 잡히지 않기도 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초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사고 현장은 이제 복구 작업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변 상인들의 일상은 멈춰섰습니다. 인근의 한 주유소 주인은 사고 후 이틀간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토로했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기름도 다 비워냈는데 주유소가 무너지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마음이 불안하고 입이 바짝 타들어가 잠이라도 잘 수 있게 병원에 가보려 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고 전부터 조짐이 있었다 말하기도 했는데요. 1월 말쯤부터 주유소 바닥이 약간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워낙 바닥이 오래돼 긴가민가했지만 주유소 기둥도 그렇고 주유기가 있는 바닥과 세차장 바닥이 원래 도장만 깨진 상태였는데 지난달부터 열흘에 10mm씩 벌어졌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지난 14일 검사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고가 났다며 안타까워했고요.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지인도 트라우마 때문에 발을 디디면 땅이 물렁물렁하게 느껴진다며 운전하다 갑자기 호흡곤란을 느끼기도 한다. 사고가 난 이후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인근 상점들도 문을 굳게 걸어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불안감에 주변 일대 발길을 끊으면서 손님이 확 줄면서인데요. 점심시간인데도 식당에는 서울시와 현장 공사 관계자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고요. 오늘부터 사고 지점을 제외한 도로 통행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선 이번 싱크홀이 인근 지하철 9호선 등이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도시 지하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 곳곳에서 땅꺼짐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네, 노후된 하수관과 대규모 지하개발 사업이 겹치면서인데요. 특히 56%에 달하는 노후 하수관이 싱크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하수관 1,838km 중 6,000km 이상이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인 것으로 조사됐고요. 50년이 넘은 초고령 하수관도 3,200여 킬로미터로 전체의 30%나 됩니다. 노후 하수관의 틈과 구멍 사이로 흐르는 물이 공동을 만들고 결국 싱크홀이 되는 건데요.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805건의 싱크홀 중 하수도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았습니다. 낡디 낡은 하수관이 가득한데 여기에 대규모 지하개발 사업까지 진행되면서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에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동북선 도시철도, 위례선 도시철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동구 싱크홀도 현장 바로 아래서 이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한창이었고요. 이번에 발생한 사고 역시도 이 지하철 공사와 상하수관 누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전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땅을 파내지 않고 공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는 사실상 GPO 투괄 레이더가 유일한데 지하 2m까지만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번 명일동 싱크홀도 또 지난해 8월 연희동 싱크홀 모두 사고 시점 석 달 전 검사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GPO 투괄 레이더 검사가 만능이 아니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결국 노후 하수관을 비롯한 인프라 교체가 불가피한데 단순 계산만으로도 46년에 걸쳐 11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근본 대책 없이 검사만 강화하는 수준으로는 싱크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외버스 그리고 고속버스가 고사 위기에 몰렸다고요. 네, 값싼 KTX와 요금 경쟁에서 밀려나면서인데요. 정부가 2년 만에 시외 고속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나섰는데도 지나치게 낮게 형성된 고속철도 요금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고속버스가 고사 위기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시외 고속버스 요금이 마지막으로 오른 건 2023년 7월로 평균 5% 인상됐습니다. 직전에 버스 요금을 평균 5% 인상한 이후 8개월 만에 추가 인상이었는데요. 당시 정부는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10% 인상을 결정했지만 물가 부담을 고려해 두 차례로 나눠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버스업계가 2년 만에 다시 또 요금 인상에 나선 명분은 매출의 감소입니다. 코로나 시기 줄어든 매출을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3년 매출액은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 앞서 짚어본 것처럼 KTX와 비교해 봤을 때 요금 경쟁력이 없다는 게 시외버스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KTX 요금이 싸도 너무 싸다며 경쟁 대중교통업체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다라고 토로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사업보고서상 상당수 시외버스 회사가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철도 요금 왜곡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14년째 KTX 요금이 동결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국철도공사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OECD 주요국 대중교통 요금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고속버스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3배 가깝고 고속철도의 경우 영국이 6배 가까이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와 소득이 거의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봐도 대중교통 요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인상까지는 나날이 예고됐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 관광객들이 우리 대중교통 서비스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중교통이 공공영역에 있기 때문에 버텨온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중장년층의 개인 파산 신청이 늘었어요. 네, 지난해 서울에서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는데요. 파산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인 약 60%가 남성으로 나타났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최근 3년간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구 유형으로 분석해보면 1인 가구가 70%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많았는데 50대 이상은 통상 경제활동이 축소되는 시기로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 파산 신청이 발생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이 70%를 넘기면서 가장 많았고요. 파산에 이른 배경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했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었고
실직과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이 꼽혔습니다. 이 파산 신청자 중 직업이 없는 경우도 85%에 달했고요.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자도 절반 이상인 62%로 나타났습니다. 또 90%는 자산 총액이 1,2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요.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인 60%가 1억 원 미만이었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구간이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학생 유치에 힘을 쓰고 있다고요. 네, 지역사회가 십시일반 입학 장학금까지 만드는 등 초등학생 유치 전에 뛰어든 학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는 49곳으로 작년보다 16곳이나 늘었는데 초등학교 폐교가 사실상 지역사회의 존망과 연결되는 만큼 파격적인 입학 혜택을 내세우는 학교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 부기초도 올해 입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200만 원씩 줬다고 하는데요. 이 학교는 원래 올해 입학 예정자가 0명이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학생이 줄어 전교생이 35명밖에 안 됐는데 올해 아예 입학생이 없으면 폐교 위기에 내몰리게 됐는데요. 이 학교는 폐교 위기 대응팀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고 이 소식을 들은 총동문회가 1,000만 원을 모아 장학금을 쾌촉했고요. 입학 장학금에다 인라인 스케이트 1대 무료, 방과 후 활동 전액 무료 등 각종 혜택도 주기로 하면서 교직원들이 인근 주민들을 제가 열심히 홍보한 결과 올해 5명이 입학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견뎌내기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충북 옥천구 군서초는 입학생이나 정학생에게 장학금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는데 개교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교생 31명인 충북 괴산군 간물초도 올해 입학 장학금 100만 원을 신설하면서 홍보 총력전에 나섰지만 입학생이 한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과 학교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런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으린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아이의 계속된 질문에 지친 분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반대로 오늘은 아이가 너무 말이 없어서 걱정이란 분들의 문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가 말이 느려서 조급한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정현경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말이 느리다, 빠르다를 판단할 시기별 언어 발달 수준이 있겠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돌 때쯤 엄마, 아빠, 물과 같은 한 단어, 그리고 한 18개월 즈음에 까까, 주스, 김 같은 이제 좀 더 다양한 언어들의 사용, 그리고 24개월 정도가 지나면 물 줘, 놀이터 가자, 어린이집 안 가, 이렇게 두 단어를 연결시키는 이 정도의 수준을 통상 발달적으로 이룬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6개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요. 그 이상 느려지는 경우에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6개월 내의 차이라고 할지라도요, 단순히 말만 느린 것이 아니고 눈 맞춤이 좀 안 된다거나 손 흔들어 인사하고 미소 짓고 내가 잘한 것을 짜잔 하고 보여주는 행위, 또 포인팅을 하면서 관심사를 공유하기 등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거나 신체 발달까지 함께 느린 경우에는 바로 6개월 이내라도 점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때 되면 다 큰다라는 말이 있고 그것은 사실이지만요. 이 때라는 것을 잘 모르겠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 역시 소아정신과 진료가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 아이가 25개월인데 엄마 아빠도 제대로 말을 못해서 걱정된다는 문자가 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느린 건지 또 이 정도면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좀 병원을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엄마 아빠는 통상 돌전으로 시작해서 18개월 즈음이면 비교적 원활하게 말하게 되는 것이 평균적인 발달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개월이 지났는데 엄마 아빠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12개월 이상의 지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비록 말하지는 못하지만 눈맞춤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잘 되는지, 그냥 뭐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원활하게 잘 되는지, 또 즐거움과 같은 감정들이 서로 공유가 돼서 우리가 지금 같은 공간 내에서 서로 소통을 이루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잘 받는지 등입니다. 만약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능도 약하다는 느낌이 있다면 이것은 주저 말고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어 발달은 단순히 말이 뭐 발달하고 이것을 넘어서서요, 인지와 사회성 발달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이고요. 발달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은 이후에 개입하는 경우보다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아이나 부모가 들여야 할 노력의 크기를 확연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 그러면 단순히 아이가 말이 느린 거라면 그 이유는 뭘까요? 좀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까요? 네, 단순 언어 지연이라는 진단명이 있어요. 이것은 기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사회성, 신체 발달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이 말 그대로 말만 느린 경우인데요. 이제 키가 좀 크게 늦게 크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말도 좀 느리게 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가족력도 사실은 꽤 있어서요. 네 애비도 그랬다. 좀 있으니 어떻게 저렇게 수다쟁이가 되었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흔히 오고 가곤 하죠. 또 뭐 성격적으로 좀 차분하고 조용한 아이거나 조심성이 많은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듣는 것은 잘하는데 표현에 있어서 소극적인 성향 이런 것들은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요. 말이 느린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요. 아까 말씀드린 수용 언어, 즉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 정상 발달력을 따라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뭐 집에서 하는 일상적 대화들은요. 그저 루틴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온 아이에게 손 씻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바로 아이가 손을 씻잖아요. 그건 제대로 알아듣고 지시 이행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출하고 귀가를 하면 손 씻는 것이 그저 루틴이니까 습관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네. 또 기저귀 갈아입히고 나서 기저귀 쓰레기통에 버려 바지 입고 나서 양말 들고 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시 수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그저 습관화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느린 경우에는 제대로 정말 알아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의 필수적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빨리 좀 말을 트이게 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근데 아이들에게 말이 트이게 하는 과정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말이 트이게 하는 과정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일단 무조건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어가 느리다면 언어 노출을 최대한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죠. 그런데 언어 노출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 언어를 통해서 아무리 많이 해주려고 해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인처럼 티키타카가 원활히 되는 것이 아닌데 네. 일방적으로 아이 수준에 맞는 말을 계속해서 꺼내서 들려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언어 노출을 좀 더 해줄까가 고민이시라면 책을 읽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책 읽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저도 알고 있는데 목이 아파요. 대신해서 좀 오디오북 같은 거 들려주는 건 어때요? 도움이 될까요? 네, 요즘은 사운드북, 세이펜뿐만이 아니라 뭐 책 읽어주는 장난감에다 조명들까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TV도 전통적인 소리 자극이죠. 또 요즘은 유튜브를 틀어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런 것들만으로 언어를 늘리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특성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 특성이기 때문인데요. 부모가 단순히 말로
일반적으로 언어만 전달을 할 때 말만 하지 않고요. 아이에게 보여주는 표정, 또 아이의 반응을 기다리는 또 모습, 아이는 부모에게 반응해서 부적합한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틀린 단어들을 말을 하는데 이를 정정해주는 과정, 또 그 과정이 귀여워서 웃어주는 모습과 같은 다양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들, 이런 것들의 총합이 언어이기 때문이고 단순히 단어로만 이루어진 것이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기계음만으로는 아이의 언어 발달을 느리는데 한계가 있고요. 물론 이미 언어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계를 이용한 일방적인 언어 자극도 지식 체계를 확장시켜서 표현 언어의 증가로 이어지기는 하지만요. 아직 언어 발달이 늦은 아이에게는 사람이 1대1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언어 자극이 최우선입니다. 네. 책 읽기만 하더라도요. 부모가 읽어주는 경우에는 아이들은 집중해서 못 읽거든요. 그래서 막 아무데나 넘기면 재미가 없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주거나 아니면 중간에 아이가 그림을 보면서 사과 이렇게 그림을 가리키면 맞아 거기에 빨간 사과가 쿵 하고 떨어졌지 이렇게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단어의 전달에만 그치지 않게 되어요. 뭐 쉽게 생각하자면 책만 주구장창 읽고 TV만 하루 종일 본다고 영어 회화를 유창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회화학원 다니고 외국인 친구 만들고 이러면서 회화를 배우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소통 속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부모가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기질이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려줘야 될까요? 사실 타인에 대한 관심은 인간으로서 본능적인 부분이 큽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털도 없고 이빨도 없고 그래서 서로 간의 협동으로 생존이 가능한 종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심을 기본적으로 좀 타고납니다. 그 말은 달리 생각해 본다면 타인에 대한 관심의 크기라는 것이 부모의 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완전히 방임이 되어서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못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타인에 대한 관심도가 극히 낮다.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어릴 때 점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물론 이제 내향적 성격이어서 타인과의 소통을 그닥 즐기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자폐와 같은 원인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의 크기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어릴 때 감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이가 그냥 단순히 내향적 성격이라면은요, 가장 가까운 엄마, 아빠, 형제들의 표정 변화나 행동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어도 가집니다. 그런데 자폐 성향이 있는 경우라면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요. 이것은 생물학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노력 탓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이 느릴 경우에 본인도 답답하니까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짜증내기 전에 좀 미리 원하는 걸 해주게 되기도 하는데 이 방법이 아이 언어 발달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죠. 네, 언어 치료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진료실에서는 좀 농담 삼아 말씀드립니다만 말이 느리게 되면 아이 성격도 버리고 부모 성격도 버리게 된다고들 하거든요. 네. 제 아이도 말이 굉장히 늦었는데요. 수박도 고마도 다 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크라고 했을 때 뭐를 줘야 하는 건지 부모 입장에서는 헷갈리니까 어버버하고 잘 제공을 해주지 못하게 되고 그럼 네. 아이는 기다리다 보니까 화를 막 내고요. 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당황하니까 그냥 무조건 다 꺼내주는 데만 급급하게 되었어요. 절대로 차분하게 고구마 먹고 싶다고 우리 정확하게 말해보자 이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쵸. 그저 아이 울음이 안 터지기만을 바라면서 허둥지둥 되게 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은 대충 말하는 것이 좀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하기라는 것이요 생각보다 귀찮은 과정이에요. 부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부부간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컨디션 안 좋으면 바로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몰라.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단어별로 신중하게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대충 포인팅 아니면 꾸 이런 단어들로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 편한 과정이에요. 심지어 대충 표현했는데도 찰떡같이 모두 원하는 것들이 제공이 된다면 더욱 대충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저희 집 이야기처럼 애가 울고 불고 하면 그것도 보고 있기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언어 지연으로 인해서 부모 자녀 간에 서로 화와 짜증이 늘어난다면 사실 이건 언어 치료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잘 체크를 하고 언어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외에도 집에서 노력하면 좋을 게 또 있을까요? 네. 중요한 것이 언어, 인지, 사회성 또 신체 발달은 모두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점이에요. 이 말은 언어가 느린 경우 인지나 사회성, 신체 발달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다른 영역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언어 발달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어는 일단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신체 움직임을 좀 더 예쁘게 단련시킨다면 뇌 역시 성장하게 만듭니다. 네. 또 뇌가 성장하면 그 뇌의 언어 영역도 함께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또 발음만 보더라도요. 좋은 자세에서 잘 나와요. 누워서 전화할 때 보면 목소리나 발음이 이제 혀가 뒤로 말리고 하면서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바로 앉아서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체가 균형 잡게 발달을 해서 자세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산만하게 왔다 갔다 거리지 않고 차분히 한 곳을 주의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면 언어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운동을 통해서 신체 발달을 촉진시키고 움직임을 세련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은 잘하는데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언어 치료가 필요할까요? 발음은 원래 어릴 때는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연애하던 얘가 무슨 어린애처럼 혀 짧은 소리 내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또래에 비해서도 아이의 발음이 확연히 미숙하거나 대화를 하는데 자꾸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이렇게 되묻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로부터 좀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사투리처럼 부정확한 발음은 언어 습관이 되어서 잘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자꾸 누군가가 이렇게 되묻게 된다면 주눅 들게 되기도 하고요. 네. 또 발음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른인데도 아이들이 떠듬떠듬 말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듣겠으면 듣고 있기가 좀 버거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또래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유독 발음이 좀 미숙하다 싶으면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네. 아이들 언어 발달을 돕는 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6786님. 22개월 딸아이를 아직 가정 보육 중입니다. 저는 만족도가 커서 아직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은 없는데요. 문득 저랑 단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아이가 말이 좀 느린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의 사회성, 언어 발달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정 보육을 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네, 그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에는요, 부모랑 아니면 좀 가까운 이제 양육자랑 1대1 관계들만 이제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성이나 언어 발달에 전혀 지연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어린이집 안 보내고 이제 단둘이서 보내는 시간에 다양한 경험들을 해주실 수가 있다면 당연히 충분히 좀 더 가정보육해도 무방합니다. 7321님, 19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가 말이 느린 편인데요. 주 양육자인 시어머님이 말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혼자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말 수 없는 시어머니께 수다쟁이처럼 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눈치가 보이고요. 이런 환경일 때는 어떤 노력을 해야 아이가 제잘제잘 말을 곧잘 할까요? 하셨어요. 네, 우선 18개월에서는요. 겨우 이렇게 두 단어 연결이 살짝 되는 아이들이 되게 빠른 아이들이고요. 그다음에 단어 조금 나열하는 정도? 예, 이 정도도 충분히 정상 발달입니다. 그래서 수다쟁이처럼 말을 이제 아이들이 당연히 못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동일하게 이제 만약에 부모님께서 너무 조용하신 스타일이다 이러면은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퇴근하시고 오셔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읽어주시면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는 막상 여러 가지 자극을 준다 하더라도 맘마 먹었어? 목 말라? 뭐 이 정도 단어밖에 쓰지를 못해요. 네. 근데 책을 읽어
읽어주면 여러 가지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도 자극을 충분히 주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 전에 그냥 잠자리 책 같은 거 좀 읽어주시고 하면은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771님, 아이가 말이 느린 건 아닌데요. 내성적이라 그런지 말을 계속 시켜야지 겨우 답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건 그냥 성격이 있죠? 하셨어요. 조금 이제 뭐 반응 속도가 좀 느리거나 또 내성적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어떤 아이들은 완벽주의적이어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주 정답이 될 때에만 겨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긴장도를 좀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공연 골라오셨어요? 반갑다고요. 오랜만에 뵀는데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요.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작품은 그 올해로 딱 10년째를 맞이하는 공연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어떤 공연 소개해드릴까 좀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의미 있는 작품을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고른 작품입니다. 그 뮤지컬 베니싱이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네. 아니 제가 대표님이랑 반갑게 인사하고 싶긴 한데 네. 또 제가 너무 자리를 오래 비웠던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조금 찔렸나 봐요. 누구한테? 저한테요? 네. 저한테 우리 그런 사이 정도예요? 앞으로 좀 자리 비우시게 되면 네. 예, 미리 얘기 좀 해주시고 얘기 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잘 들었었습니다. 아니 그 뮤지컬 베니싱 제목에 좀 낯선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벌써 10주년이에요? 10주년은 아니고 10년째. 그러니까 트라이아웃 공연이 시작된 게 2016년이니까 우리나라 옛날 나이 계산하는 것처럼 네. 10년째인데 그러니까 뭐 관객들을 그동안 꾸준히 만났던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꽤 유명한 그런 공연입니다. 트라이아웃으로 처음 만났었던 공연이거든요. 예. 공연계에서 트라이아웃이라고 하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소개하기 전전 시간이 스포츠 시간이 네. 전인가? 예. 근데 일부에 했죠. 예, 스포츠계에서는 트라이아웃 하면 이제 선수들 어떤 그 경기처럼 이렇게 뛰게 해서 뭐 이렇게 선수를 선발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공연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본 공연 올라가기 전에 실제 공연처럼 공연은 하는데 정식 공연은 아닌.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나 아니면은 관계자분들한테 공연으로 완성된 형태처럼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들 창작 공연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게 보통은 지원 사업 받아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베니싱은 제가 알기로는 제작사가 적극적으로 아주 작은 소극장을 빌려서 트라이아웃 형태로 관객들한테 미리 한번 보여드렸었던 그런 그 시작을 만들었었던 공연입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 배웠네요. 네, 하나씩 제가 알려드릴 게 있으면 꼭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진행자님께서 베니싱이라는 제목 낯설다고 근데 10주년이나 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는 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대학로의 소극장 공연 중에서 이런 작품들이 좀 있는데 이제 이런 작품들이 그 뭐 일반 분들한테 좀 진입 장벽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예. 네. 좀 설명드리자면 베니싱은 그 중소극장 공연 좋아하시는 그 소위 마니아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 전략이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홍보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본 관객들을 또 2번, 3번, 10번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공연은 항상 할 때마다 좋은 성과를 내지만 사실 좀 아쉽게 작품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 공연 보시려고 유명한 공연 이제 막 한다고 그래갖고 예매처 같은데 온라인 예매처 들어가서 보시면 순위 사이트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한 번만 봐도 딱 제목만 봐도 이 공연도 하네 이렇게 되는 공연들 사이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제목들의 공연들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류의 공연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개발되고 사랑받고 있는 어떤 소규모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희 방송이 중요하겠어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좋은 작품을 소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방송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요즘에 주변 사람들이 요즘 제가 이제 직접 제작하는 공연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에 뭐 하냐 그러면은 저 세모정에서 공연 소개하고 있다. 네, 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진행자님이 휴가를 다녀왔다. 뭐 이렇게. 네, 자, 그런데 뮤지컬 베니싱 어떤 작품이기에 공연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가요? 예, 근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근거가 확실한 이유인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른바 이제 덕질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덕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막 그걸 막 파기도 하고 뭐 이런 행위를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보통 들려면 그 덕질하는 대상의 시작점부터 관심을 가져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최근에 갑자기 좋아지게 된 아이돌이 있으면 이제 영상을 찾아보다가 이들의 데뷔 때부터 막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근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트라이아웃 공연, 이 뮤지컬 베니싱의 트라이아웃 공연 자체가 굉장히 관객 친화적으로 진행됐었던 이 시작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 트라이아웃 공연 당시에 공연을 아주 짧게 진행했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난쟁이들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었던 소극장, 그 소극장 아래에 더 작은 소극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 공연이 트라이아웃 공연을 올렸는데 이때 관객을 만나고 관객들한테 받은 피드백을 바로 반영해서 작품 수정 작업을 거쳐서 그 다음에 본 공연을 한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던 공연인데 관객분들의 어떤 반응을 보고 3명으로 등장인물을 하나 없애기도 하고 네. 드라마 구조도 바꾸고 음악적인 부분도 라이브한 느낌의 그 음악적 그 공연의 어떤 정서랑 좀 잘 맞게 그 라이브 3면 그러니까 3가지 악기로 피아노 그다음에 저 첼로 클라리넷 이렇게 3인조 라이브 연주까지 덧붙이면서 관객들한테 이 공연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했었던 것들을 실현시켜주는 이런 느낌으로 베니싱이 시작이 돼서 이 관객분들한테 사랑을 받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왔고 그 2017년에 본 공연 한 다음부터 현재 공연 때까지 한 번도 흥행에서 실패한 적이 없는 심하게 매진되면 매진됐지 흥행에 네. 실패한 적이 없는 그런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공연을 제작하는 입장에선 이렇게 공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한 관객들이 큰 힘이 되겠어요. 엄청나죠. 엄청난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그리고 이게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게 되네요. 코로나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힘든 시기를 공연을 좋아하는 마니아 분들이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돈독한 느낌이 들면서 더 감사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많은 공연들이 이제 이런 가족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숙제이긴 합니다. 예. 세모정을 통해서 더 많은 가족들이 생겼으면. 제가 오늘 방송에 나온 이유입니다. 네. 자, 뮤지컬 베니싱의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예. 노래부터 한 곡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줄거리 말씀드릴 텐데 그 햇빛 속으로라는 넘버거든요. 근데 이 곡이 이제 이 뮤지컬 베니싱이라는 공연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넘버는 그 트라이아웃 공연 때부터 계속 있었던 넘버고요. 이 수정 과정에서 이 넘버가 살아남았다는 건 트라이아웃 때부터 이 넘버를 좋아하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사말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줄거리를 살짝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요거 한번 음악의 분위기와 가사말 조금씩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의 밤은 끝없이 이어져 왔어 밤의 끝에 쫓기고 달리다 문득 뒤를 보니 모두 사라지고 없어 왜 나만 홀로 여기 남아 있나 우가
사라진다 해도 아득한 기억 속 모든 건 모래처럼 다 새어나가고 난 유물처럼 남아 왜 나만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나. 부서지는 햇빛 속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잡고 싶지만 멀어져. 여름 나를 찬란한 햇빛 나를 태워버린다 해도 잠시라도 느껴보고 싶었어. 여름 나를 찬란한 햇빛 나를 태워버린다 해도 잠시라도 느껴보고 싶었어. 네, 뮤지컬 베니싱 가운데 햇빛 속으로라는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어떤 작품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줄거리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음악적인 분위기가 약간 그 굉장히 차분하고 이렇게 들렸는데 사실 네.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배경은 경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성 시대 때 경성의전, 그러니까 그 의대생들인 거예요. 경성의전 학생인 의신과 명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둘이 어느 날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상상하셔야 돼요. 그 좀 대낮이지만 밤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시체 한 구를 폐가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명렬이라는 친구는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굉장히 꺼림직해하고 약간 두려워하고 이런 친구고, 의신은 이 인간의 병을 제대로 알고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체를 직접 해부해 봐야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단단한 결심을 갖고 이렇게 이런 일을 감행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이 둘한테 폐가를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이제 명렬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기 위해서 하면서 이제 문을 확 열는데 그 갑자기 그 떠나라고 했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어둠 속으로 몸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햇빛에 닿으면은 화상을 입는 병 같은 게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본 그 의신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그 경성의전 그 의대생이니까, 의대 학생이니까 만약 불치병 같은 거라면 치료해 줄 테니까 언제든 자신을 찾아오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의신이라는 친구는 뭐든 고치고 싶어하고 인간을 더 건강하게 살려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대단한 친구거든요. 네.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후로 학교로 돌아와서 의신이라는 사람이 햇빛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 병이 뭔지 이제 막 찾아봅니다. 근데 이걸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별 성과를 못 내요. 근데 그때 어느 날 그때 폐가에서 화상을 입었었던 그 사람이 의신을 직접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좀 놀라운 건 그날 입었던 화상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신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과 함께 비밀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비밀스러운 인물이기 때문에 K라는 이름을 붙여준 뒤에 이 둘은 연구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의신과 그 K라는 인물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게 됩니다. 아, 예. 뭔지 알 것 같은데 그- 제 생각이 맞는지 좀 더 들어볼게요. 예.
거의 보통 맞아요. 자, 줄거리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의신과 함께 이제 폐가에 그때 같이 갔었던 명렬이라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명렬이 어느 날 봤더니 의신이 그 이후에 수업도 종종 빠지고 자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신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명렬이 의신의 책상에서 K에 대한 그 이 작성한 연구 일지를 보게 되죠. 그럼 거기서 이제 굉장히 비밀스러운 얘기를 보게 되는데 너무 네.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라서 그냥 이게 뭐지 하고 넘어갔는데 뭐냐고 물어도 의신은 이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명렬은 궁금하지만 뭐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뒤로 하고 의신한테 학교 좀 수업 좀 잘 들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최근에 학교에서 있었던 좀 이상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의신한테 전해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학교에 사람들이 한두 명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의신한테 그러면서 너도 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게 되죠.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는지 의신과 K는 어떤 연구를 하게 될지 이건 이제 공연장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통 줄거리 말씀드리는데 네. 오늘은 이 대학로 소극장에 사는 공연들이 왜 인기 있는지 세무정을 통해서 알려드려야 되니까 얘기를 조금 더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진행자분이 눈치챘다고도 얘기하시니까 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의신은 연구를 통해서 그 K라는 비밀스러운 인간, 이 K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부인자라는 게 달려있는 그 혈액이 흐른다는 걸 알게 되고 이 혈액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기능이 세포를 매우 빠르게 재생시키는 동시에 빛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명렬이 갑자기 달려 들어와서 그동안 사라졌던 사람들이 시체로 발견됐다는 얘기를 하고 이 시체에서는 혈액이 많이 비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죠. 눈치채셨던 그 얘기. 네. 예, 바로 빛을 마주할 수 없고 재생 능력이 탁월하고 주변의 시체들이 피가 모자른 이 이유, 이 K라는 인물이 바로 뱀파이어였던 거고요. 인간을 구하는 의사가 되려고 하는 그 의신과 인간의 피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뱀파이어 K 그리고 이 둘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된 명렬의 이야기, 이 이야기 경성에서 있었던 뱀파이어의 이야기 이게 바로 뮤지컬 베니싱의 줄거리입니다. 예. 작품 배경이 경성인데 뱀파이어 나온다는 게 좀 흥미로운 설정인데요. 네, 이 설정 자체가 재미있는데 그 작가가 어느 날 국도변을 이렇게 달리다가 그 국도변에 있는 작은 검은 건물을 봤대요. 그걸 보면서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만약에 뱀파이어가 있다면 저런 건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에서 시작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뮤지컬 베니싱 K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K 뱀파이어 이야기.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맞는데 조금 부족한데 이제 여기서 그 뱀파이어 얘기는 약간 스릴러 같고 이런데 이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음악도 그렇지만 좀 그 정서적으로 서정적으로 이게 메시지도 생각보다 많이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라서 약간 우리와 좀 다른 형태의 사람들에 대한 혐오 이런 것도 좀 담고 있는 작품이어서 요건 좀 뱀파이어와 의대생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 요렇게 꾸미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끝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예, 막판에 또 시간이 또 몰렸네요. 마지막 아까 들려드렸던 넘버가 뱀파이어 넘버였으니까 이번엔 의대생 노래 한 곡 또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마지막 실험이라는 곡인데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뮤지컬 베니싱 그리고 대학로 소극장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거 한번 느껴보시면 지켈앤하이드 이런 것과 맞먹는 그런 또 다른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뮤지컬 베니싱 가운데 마지막 실험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햇빛 속에 안전하게 따뜻한 13개 인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남은 건 한 가지 단계 마지막 실험. 설계는 완벽해 이 실험은 정확해. 실패할 리는 없어. 혈관 속 퍼지는 느낌은 분명해. 인간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친 시간 내 모든 걸 내 몸을 건 반복됐던 실험들 아무도 아프거나 죽지 않게 그토록 알고 싶었던 인체의 비밀 빛나던 꿈들은 아직 날 기다려.
내 피부 아래 내 근육 아래 사계 식은 혈관 끝까지 다시 심장이 뛰도록 어떻게든 다시 피가 흐르